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6년 동안의 기간을 우리가 구체적 조작기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 구체적 조작기란 건 뭐냐면 조작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의 재미있는 특징은 나에 대해서 글짓기를 하시오 하는 숙제를 내줄 때 대부분의 초등학교 아이들의 글짓기 내용이 이래요. 나는 3학년 2반 아무개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우리 어머니는 주부십니다. 나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월드컵 축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산수가 싫습니다. 요즘은 수학이라고 하죠. 수학이 싫습니다. 엄마는 수학을 다 풀어야 축구해도 좋다고 하십니다. 할 수 없이 합니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나는 동생이 있는데 가끔 싸우고 많이는 편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얘기를 보면은 어떤 표현을 썼냐면 구체적이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자기를 묘사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넘어서서 이제 중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작문 시간에 나에 대해 작문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쓰느냐. 얘네들은 나는 요즘 가끔 외롭니다. 이렇게 써요. 교실에 아이들은 많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혼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외롭습니다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초등학생한테 외로운 게 뭐하고 물어보세요. 심심해한 거지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럼 뭐냐면 구체적인 장면이나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의 결과를 그 개념의 예로 쓰는데 중학교 아이들이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 개념의 추상적이고 폭넓은 전체를 이해를 하게 돼요. 또 다른 예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제부터 사랑 얘기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막 키득키득 웃고 뭐 요새 애들은 또 우엑 이렇게 막 반응을 해요. 근데 중학교 교실에서 얘들아 시간도 남았는데 우리 사랑 얘기 해볼까?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찬물 끼얹듯이 조용해져요. 그리고 나서 다음 조건을 기다려요. 무슨 조건이냐? 이게 선생님의 첫사랑인지 아니면 뭐 스승의 제자에 대한 사랑이니 이거에 따라 얘기가 달라져요. 첫사랑은 궁금하지만 스승의 제자 사랑은 뭐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뭘 떠올리고 그렇게 우액했을까? 얘네들은 주변에 자기 학교 오는 등굣길에 봤던 그 야한 영화 포스터나 그 야한 광고 전단을 떠올리면서 그 장면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추상적인 개념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산수 시간에 구체적인 사물이 등장해요. 그리고 산수 시간에 쓰이는 수가 소위 말해서 실제적인 자연수예요. 근데 중학교에 올라가면 달라지지요. 수가 더 복잡해지고 확대돼요. 머릿속에 존재하는 수로 개념이 옮아가요. 이게 바로 구체적 조작기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은 유치원 아이들보다는 훨씬 딸된 사고를 하지만 그 사고 자체는 역시 제한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보존 개념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산수도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라든지 또 그 퍼센트 개념이 생기죠. 소금물 문제가 생긴다고 이런 개념들을 이해해요. 그 다음에 길이의 개념, 그 다음에 더해서 면적이라는 개념도 생기고 부피라는 개념도 생기고 보다 복잡하게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차원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생각의 수준은 구체적인 데서 끝나요. 이것이 가상적이고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발달하게 되면 아이들이 더 이상 이해하기가 힘들어져요. 그게 바로 초등학교 아이들의 이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수학 시간에 초등학교 1학년 수학과 6학년 수학이 있어요. 동일하지 않아요. 숫자의 크기도 다르고 내용의 차원도 훨씬 복잡해집니다.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도 어떤 머리에 그 변화의 과정이 이제 옮겨간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아실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무슨 차륵놀이 같은 거에서 아이들이 이제 질량과 부피의 개념을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류라든지 그 다음에 조합이라든지 하는 개념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은 그 요즘 여자아이들이 잘 노는 그 이렇게 바싹 마른 인형이 있어요. 그 빼빼 마른 빼빼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이 전부 빼빼 마른 인형이 이름이 달라요. 예를 들어 백설공주 인형이다, 신데렐라 인형이다, 뭐 팥쥐 인형이다. 인형이 다르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게 같은 종류고 이름이 다르다라는 걸 명확하게 분류해요. 근데 유치원 아이들은 아니에요. 자기가 백설공주 인형이 있어도 또 사달라 그래요. 왜? 그건 다른 분류로 놓아요. 즉 말해서 이름을 가지고 분류를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은 명확한 분류 개념이 생기고 서열 개념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의 이제 그런 조작 능력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향후 얘네들이 습득해야 하는 고등교육의 기초과정을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이라는 아이들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년은 우리가 형식적 조작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 이후에 성인기를 통칭해서 이제 형식적 조작기라 그러는데 이 형식적 조작기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개념이 추상화돼요. 아주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구체화된 것들이 이제 그 어떤 형식을 넘어서 그 사전적인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 그러면 우리가 사랑에 대한 그 사전적 명제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럼 사랑이라는 그 어떤 정서적 표현의 구체적인 예로서 남녀의 사랑, 부모의 사랑, 뭐 스승의 사랑, 종교적인 신의 사랑,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조합해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중학교 이후의 아이들은 수학의 개념도 넓어져요. 지금 무슨 소리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사고할 수 있고 구체적인 것, 즉 초등학교 아이들이 구체적인 수의 개념을 가지고 셈을 했다면 얘네들은 상징적인 그 징표들을 나열해서 논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학에 나와 있는 많은 미지수 개념이나 복잡한 수들, 그 다음에 복잡한 연산들을 논리적으로 해결하고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추상적 사고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초록색 강아지가 있을까? 초등학생들은 절대 없다고 합니다. 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초록색 강아지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인형, 장난감 강아지 초록색이 있을 수 있지만 살아있는 강아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학교 이후의 아이들한테 초록색 강아지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잠깐만 해요. 왜? 초록색 강아지가 되기 위한 초록색 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가능할까? 생각해보죠. 그럼 털을 만들기 위한 구성 요소가 뭘까? 어떤 조합을 인해서 우리가 초록색 강아지를 만들 수 있을까? 따져봅니다. 그걸 우리가 과학적 사고라 그래요. 가설 검증을 해보고자 하죠.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거짓으로 판명됐을 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이후의 아이들이 이런 논리적이고 가설 검증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고등한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런 추상적이고 확대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건 또 다른 측면을 부여합니다. 즉 뭐냐, 우리가 어느 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머니 교실 가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강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선생님 하고 부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얘기를 들어본 즉슨 자기 딸이 문제가 있대요. 어떤 문제냐 했더니 5학년인데 방 청소를 안 한대요. 왜 방을 그렇게 어지럽혀 놓고 그걸 치울 생각을 안 해서 이제 청소하는 문제로 이제 몇 번 야단을 친 적이 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청소를 하도 안 해놓고 늦게까지 이제 밖에서 놀다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불러놓고 왜 방을 안 치우고 이러고 있느냐고 또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딸아이가 갑자기 엄마를 탁 쳐다보면서 그런 엄마는 살림 잘 살아? 갑자기 그러더래요. 이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반항이 시작된 것 같은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나한테 물었어요. 근데 내가 그 순간 어머니한테 이제 어머니를 또 한 번 놀랬겠죠. 아이가 많이 컸네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날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아이가 많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또 생기면 그럼 우리 같이 하자. 누가 잘하나 한번 내기할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나는 그래도 엄마하고 지는 애인데 왜 내가 똑같이 돼야 되느냐. 난 그거 인정할 수가 없다. 그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나는 물론이고 여기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분이 우리 어머니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 그러면서 자꾸 커가면서 근데 어느 날인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우리 어머니가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 더 이상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한 때가 생겼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버지란 사람과 우리 어머니란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선 저렇게 더 훌륭하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우리 부모가 아닌 것이 참 서럽고 안타까웠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이거 물어봐도 몰라. 물어볼 필요가 없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구시대 유물이거든.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어머니들 다들 그래요. 너랑 똑같이 닮은 딸 낳아가지고 한번 켜봐라. 그러면서 화를 내시는데 이제 딸 낳고 키우면서 그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이제 지금은 이해를 하지요. 근데 이렇게 자기 엄마가 더 이상 예쁘고 자기 아버지가 더 이상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는 머리가 컸다는 얘기예요. 즉 세상의 많은 자극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거는 즉 머리가 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추상적 사고를 한다는 건 그걸 얘기합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해서 자신의 현실 세계와 주변 환경이 객관적으로 바라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집안이 어떻다? 우리 선생님이 어떻다? 그 다음에 어릴 때는 선생님 그러면 대단한 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은 하실만 하죠. 근데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면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아이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선생님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눈이 컸습니다. 선생님들도 보통 사람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은 쉬는 시간마다 담배를 연거푸 풀면서 니들 우리한테 담배 피지 말라. 안 통하지요. 선생님 피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지요. 선생님 술 마시고 아침에도 술이 들깬 것처럼 얼굴이 벌게 갖고 오셔요. 출근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 보고는 술 마시면 안 되냐 하는 거죠. 아버지 마찬가지요. 술로 늦게 들어오셔놓고 술 먹고 들어온 나보고는 노발대발하면 그 아버지 별로 권위가 안 씁니다. 그거는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세상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만 자신들도 객관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보통 그 사회 비판적인 어떤 태도나 행동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요. 보통 그런 경우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학생운동, 그래서 어떤 학생, 아주 젊은 나이에 청년들이 그 이상을 부르짖고 그 어떤 유토피아적 사고를 통해서 이제 그런 반기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젊은 혈기에 그 어떤 진리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럼 이 학생운동을 하는 아이들은 왜 그러느냐? 추상적 사고의 아주 절정이에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또는 대학에서도 그들이 배우는 거는 진리라고 소위 밝혀진, 현재까지 진리라고 밝혀진 것들을 배웁니다. 그런 것들로 배워서 머리에 꽉 찬 아이들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자신이 배운 진리와 세상의 현실의 괴리가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 괴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진리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젊은 혈기들이 이제 마음과 이제 몸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 더 나이 든 성인은 덜 그러는데 왜 젊은이들이 그럴까 하는 거지요. 여기도 얘기가 있어요. 젊은이들은
진리로 머리가 가득 차긴 했지만 아직까지 세상 경험이 적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진리도 알고 세상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경험에 의해서 내 진리가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목지점을 찾는 능력이 다릅니다. 젊은이들은 일단 부르짖어보고요. 나이가 든 분들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선이 어딘가라는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저항이 훨씬 격렬하고 더 이상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도 30이 되고 40이 되면 자신들이 행동으로 표현해서 실현 가능한 이상주의를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발달했을 때는 그런 어떤 지적인 성장이 있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과 자신을 보는 눈과 사람을 보는 눈과 그 다음에 진리를 다룰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청소년들 중에 재미있는 현상으로 우리 그 괴기한 옷차림이나 이상한 말투나 몸짓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왜 그 지하철 같은 거 탄다거나 등하굣길에 이제 청소년들을 보면은 재미있는 모습들이 많죠. 요즘 지하철에서 그런 학생들 볼 수 있어요. 학생은 학생인데 책가방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책가방은 비어있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교복을 있는 대로 줄여서 소세지 같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학생이 있다고. 그 다음에 신발은 그 할아버지 신발을 빌려왔는지 삼촌 신발을 빌려왔는지 엄청 큰 신발을 그냥 신고 다녀요. 완전히 이제 오리발 같은 걸 신고 다니죠. 자, 왜 저럴까? 왜 저러고 나타났을까? 지하철의 모든 성인들은 그렇게 그 아이를 바라봐요. 근데 과연 그 아이도 아침에 그 모습을 하고 나오면서 나는 왜 이러고 다닐까? 이런 생각을 할까 하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하지요. 걔는. 그 모습을 하고 나오면서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고 나올 거예요. 야, 끝내준다. 최고로 멋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도 쟤 왜 저러고 있을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쟤 진짜 멋있다라고 쳐다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성인들의 그 차림은 촌스러운 차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청소년기에 이상한 자기중심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상상 속의 청중이란 표현을 해요. 즉 뭐냐면 실제 현실은 그들한테 그렇게 바라보이지 않는데 청소년의 가상의 청중들은 청소년의 생각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상한 옷차림, 이상한 말투, 이상한 몸짓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런 이상한 몸짓이나 옷차림을 했던 청소년들이 20이 넘고 30이 넘어도 그렇게 이상한 모양을 하고 다니냐면 안 그래요. 그때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상한 표현들을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이라고 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오토바이 탈 때 헬멧도 쓰지 않고 여자친구 뒤에 태우고 아주 여자친구까지 태웠는데도 아주 요리조리 고개를 부리듯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친구들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차 몰고 가면서 저 녀석은 목숨이 몇 개냐.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본인은 자기 여자친구 앞에서 멋진 오토바이 기술을 보여주면서 자랑스러운 거죠. 30이나 40이 된 분이 자기 여자친구, 즉 부인을 그런 식으로 오토바이에 태우고 다니는 분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번지점프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 중에 40대는 없어요. 잘 없다고, 거의 없어요. 아주 모험가 빼고는. 그러니까 직업이 모험가인 분 빼고는 없어요. 근데 번지점프 하겠다고 모인 곳에 10대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우리가 위험 추구 행동, 자극 추구 행동이라 그래요. 그 10대의 아이들은 자신에게 다가올 위험의 가능성을 계산할 능력이 떨어져요. 왜? 현실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나의 몫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합니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다. 나는 특별하다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하는 그런 무모한 행동들은 많은 경우에 젊은 혈기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사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어떤 또 다른 내면적인 변화를 갖게 되느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나오는 자아 정체감이죠. 이 자아 정체감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개인들이 일정 나이가 되면은 경험하는 문제예요. 즉 예를 들어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개인들이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도대체 난 뭘까?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왜 사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들어온 1학년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엔 이런 고민하는 경우가 힘들어요. 왜냐? 그들한테 주어진 환경이 이런 고민을 하게끔 한가하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늦춰져서 20대가 다 돼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건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제가 왜 저럴까가 아니고, 얘들은 드디어 이제 사고도 확장되고, 그 다음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도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경험도 시작하게 됐어요. 즉, 특히 우리나라 같은 청소년들은 더욱더 심한데, 그 개인을 평가하는 중요한 어떤 기준치가 대한민국에서는 학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공부를 잘하는 경우와 못하는 경우가 확연하게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가지고 자기를 전부 표현하던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면서 세상은 공부 플러스 다른 굉장히 많은 개인의 어떤 가능성과 능력들을 가지고 평가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자신이 왜소해짐을 느낍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죠. 아,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거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게 바로 자아정체감이에요. 이런 자아정체감으로 고민하는 거는 그 연령대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이런 고민을 통한 개인들의 생각들은 앞으로 그 개인이 성인으로서 인생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미천이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나에게 필요로 하는 배우자는 어떤 형일까?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논의하게 되죠. 그래서 소위 이제 개똥 철학이라는 것들을 나누게 돼요. 모여서 뭐 남학생들 같으면 술자리에서, 또는 여학생들 같으면 차를 마시면서 수시간 동안 떠들어도 끝이 없는 그런 이제 자신들만의 이제 개똥 철학을 이제 나누기 시작하죠. 그런 시행착오를 거두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를 이제 성립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로부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받아요. 그리고 그걸 이행하면서 착한 아이, 잘하는 아이라는 평가를 받고 큽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자기 부모나 선생님이 더 이상 훌륭한 지시자가 아니라는 걸 아이들이 깨닫기 시작하면 자신의 행동을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준거들을, 기준들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하는 혼란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10대 아이들이 부모보다는 친구들 말을 많이 듣고 부모에게 상담하기보다는 친구들하고 의논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부모한테 얘기했을 경우에는 안 된다거든요. 친구들은 많이 지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암암리에 자기 스스로 독립하고 싶어하는 심리적 욕구가 있어요. 나도 이제 컸다라는 걸. 그 컸다라는 독립의 욕구와 부모님들, 특히 한국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그 양육의 욕구가 서로 상충을 하면서 갈등의 요소를 갖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컸고 내가 생각하고 싶고 내 의견을 존중받고 싶지만, 여전히 10대 중반 이후가 된 아이들도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로 취급을 해요. 그런 거는 위험하고 내가 한 지시대로 네가 행동하는 것이 가장 잘 가는 길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게 되면, 아이들은 이 갈등 안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친구나 다른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은 동료들에게서부터 그 의견을 묻게 돼요. 그래서 내 친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하겠다. 또는 요즘 대중매체들에게서 제공되는 그 어떤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어떤 유행, 이런 것들이
자신이 추종해야 될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착각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커진 아이들의 머리와 가슴을 어떻게 잘 어루만지면서 이끌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이성교제 하지 말라. 공부에 방해된다 하지만 실제 아이들은 이미 사춘기를 경험했고 신체적으로도 크고 따라서 이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그리고 남녀공학 학교도 많고 사회적으로나 대중매체적으로나 성과 관련된 자극이 무수히 많습니다. 관심이 높아졌는데 자극도 많은데 내 관심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끄고 있느냐 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금지보다는 그렇게 금지하게 된 내 심정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가오게 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방향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네가 지금 잘 크고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시고 단 네가 고민만 하고 네 나이에 네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너에게 다가올 부정적인 결과가 무엇일까 하는 걸 설명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대처 방법의 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런 이제 얘기들 이후에 우리가 정서와 사회성 발달의 기초는 뭐냐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근본적인 기초는 유아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출생 후 3년 동안의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정서적인 어떤 연대감입니다. 뭐 돌봐주는 사람의 경우 대부분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엄마입니다. 엄마와 유아 간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느냐? 애정이지요. 특히 내가 원해서 생긴 아이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단순한 애정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아이의 욕구를 위해서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을 잘 했는지의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한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애착입니다. 이 애착이란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어머니들이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는 아이들이 단순한 울음으로 배가 고픔을 그 다음에 기저귀가 젖었음을 잠이 옴을 호소합니다. 그랬을 때 엄마들이 즉각적으로 아이의 그런 욕구를 채워주도록 행동했는지 하는 거죠. 우리 보통 행동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의 욕구에 우선하는 행위를 하는 부모님이 있는 반면에 아이의 욕구보다는 부모님의 욕구를 우선하는 또는 교사의 욕구를 우선해서 아이의 욕구를 제지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젊은 엄마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잠깐 유모차에 앉혀놨습니다. 아이가 계속 찡찡대지요. 그러면 내가 이 끓는 찌개를 5분만 더 쳐다보고 있거나 10분만 쳐다보고 있다가 가면 다 끓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에 비누도 묻고 하니까 각게 소리치면서 한 10분을 끓을 수 있죠. 근데 그 어린아이가 10분이란 시간 개념을 알겠느냐? 갈게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이해하느냐는 거지요. 이해 안 하지요. 아이들은 울다가 10분쯤 아이를 돌아보세요. 보행기에 얼굴을 쳐박고 졸고 있거나 지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제서 엄마가 가서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하고 이제 만져주지요. 그러면 그 순간 불을 끄고 있다가 하지 하고 쫓아가서 안아준 엄마의 아이하고 10분 지쳐 있다가 안긴 아이는 다른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즉각적으로 쫓아간 아이들의 어머니의 아이들은 항상 자신의 욕구가 즉각 충족돼요. 배가 고픈데 울었습니다. 엄마가 쫓아와서 먹였습니다. 엄마가 배고파서 울었는데 각게 소리만 나고 조금 한참 것도 좀 제법 늦춰진 시간에 먹을 게 왔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다면 아이한테 어떤 경험 자극이 축적되겠느냐는 거지요. 이걸 이제 우리가 애착이라는 걸로 분류해보면 안정애착이냐, 회피애착이냐, 불안애착이냐 하는 세 가지의 간단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정애착이라는 거는 부모가 아이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부모를 얘기해요. 회피애착인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의 욕구보다는 부모의 욕구에 의해서 반응하는 부모를 얘기합니다. 즉 부모 스케줄에 따라서 아이가 움직여야 돼요. 아이가 막 졸리고 잠이 오는데 부모가 오늘
백화점에 쇼핑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는 아이를 들쳐업고 갑니다. 아이는 늘어져 갖고 피곤해 있는데 엄마는 야 오늘 꼭 가야 된다. 오늘 세일한다. 갑니다. 그럼 항상 지쳐서 쫓아다니는 아이가 있고 불안애착은 안정애착과 회피애착의 반응을 반반씩 보이는 부모님이에요.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경우죠. 그럼 이런 아이들이 이런 애착의 형태를 가졌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를 잠시 떼두고 헤어졌다가 다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제 도저히 애를 데리고 어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뭐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또는 이모나 고모한테 잠깐 아이를 맡겨놓고 가게 되지요. 그럴 때 아이를 이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옷을 입히고 데리고 나가면 아이들 좋아해요. 나들이 가니까. 그랬는데 도착해보니까 이게 할머니 집이에요. 그러면 안정애착인 아이들은 찡찡대요. 나도 갈게. 한 3살, 4살 된 아이들, 말하기 시작한 아이들이 나도 간다고 이제 찡찡거리기 시작해요. 근데 할머니가 나와서 얼른 안으면서 할머니랑 놀자 그래요. 그러면 하고 계속 우는 소리를 내죠. 그러다가 문이 딱 닫혀요. 그러면 울음이 또 끝쳐요. 그 다음에 불안애착인 아이는 내리는 순간 이것이 놀러간 장소가 아니고 할머니 집임을 확인하면 기를 쓰고 울기 시작해요. 대문을 붙들고 안 들어가려고 하고 땅바닥에 누워서 막 발버둥을 쳐요. 할머니가 억지로 떼갖고 안고 들어가면 대문이 닫힌 이후에도 계속 울어요. 엄마가 쫓아 뛰어내려와서 차를 타기 위한 차도까지 내려와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요. 회피애착인 아이들은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할머니 집에 가면 부모님하고 아주 의젓하게 헤어져요. 놀라울 정도로 엄마 잘 갔다 와요 해요. 그러다가 엄마가 1시간 볼일을 보고 돌아오면 새 아이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안정애착인 아이들은 엄마 왔어 하고 기쁘게 반깁니다. 불안애착인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그 전부터 울고 있지만 보자마자 더 크게 웁니다. 그리고 엄마를 껴안고 막 엄마를 두들기면서 이제 왔냐고 한거를 합니다. 회피애착인 아이는 엄마를 만기지 않고 숨습니다. 이 새 아이의 반응이 왜 그럴까요? 안정애착인 아이는 엄마의 그런 항상 즉각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사람과 세상에 대한 안정감을 키운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것들을 키운 아이이기 때문에 할머니하고도 잘 지낼 수 있고 잠시 기다리면 엄마가 다시 오실 거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인내심도 키웠고 만족을 지연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반대로 불안애착인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마냥 불안해요. 이게 이렇게 될지 안 될지. 그래서 항상 내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불안하지요. 엄마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없어지면 불안함을 울음으로 호소를 해요. 돌아온 엄마에 대해서 반겨야 되지만 그 불안함을 왜 이제 왔냐라고 화를 내게 되죠. 회피애착인 아이들은 부모하고 잘 떨어져요. 왜? 부모로부터 별로 충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잠시 같이 있는 할머니에서 여러 가지를 잘 충족하고 있었는데 잘 충족해주지 않은 부모가 다시 나타나서 가자고 합니다. 화가 나지요. 그러면 숨습니다. 그럼 이 세 형태의 아이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느냐? 정서적으로 그런 신뢰나 안정감에 대한 것을 다르게 키웠기 때문에 차후에 성장 후에 친구 관계를 하거나 인간관계를 하거나 부모가 되거나 또는 부부가 될 수도 있죠. 결혼을 했을 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달리 대한다는 거지요. 안정적인 애착을 한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낯선 환경이나 낯선 사람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극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기꺼이 맞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무난하고 낯선 환경에 가서 자신의 호기심이나 모험심을 채우는 능력도 있습니다. 반면에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인 경우는 적응이 힘들게 되지요. 회피애착인 경우는 다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 욕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친해졌을 때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할지 모른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 낯선 사람을 사귀기 전에 철옹성을 쌓아요. 면밀히 면탐한 후에 그 사람이 충분히 가까운 사람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절대 마음을 터놓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냉담하게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 기간. 그다음 불안애착인 경우는
상대를 굉장히 의지하고 상대를 통째로 내가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놓지 못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기를 원한다고요. 집착이 강한 형태의 인간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때 너는 나랑만 친구해야 돼. 다른 사람하고 친구하는 걸 보면 그 질투심으로 인해서 그 친구를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유아기의 애착 경험에 이제 근거한다고 보는 것이 이제 애착 이론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이고 또는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발달의 영역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경험들은 개별적인 발달의 경험이 아닙니다. 각각의 발달의 이제 양상들은 다른 영역의 발달을 촉진하거나 반대로 그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또는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영역의 내용들을 얼마나 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양상으로 과잉 영재교육 또는 그 어떤 특정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이론을 맹신하고, 또 얘를 똑같죠. 우리가 그 건강식품이 유행할 때 어떤 식품이 유행한다 그럼 다른 거 다 먹지 않고 그것만 먹는 사람이 있죠. 그건 편식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듯이 우리 인간의 발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발달을 왕성하게 해놓으면 그 사람이 모든 훌륭한 일을 다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마음의 성장과 머리의 성장과 신체의 성장이 고루 건강하게 발달될 때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또는 안정된 그 인간 교육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제 강의를 듣는 동안 힘드셨겠지만 앞으로 계속 남은 것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